코스피가 이거래일 하락세를 끊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도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모로코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전동차 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2조 2천억 원 규모로 유지보수에는 코레일도 참여합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INC가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4년간 연평균 60% 넘게 성장하면서 2년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은행의 대출 절벽 현상이 이례적으로 2월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선 비대면 대출 마감으로 주택담보대출 오픈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숨고르기를 이어가는 코스피가 장중 2636선까지 오르면서 2640선 회복을 시도 중입니다. 한편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비트코인은 3개월 만에 9만 달러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오전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 10분 기준 코스피는 0.1% 오른 2630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629선에서 하락 출발했지만 소폭 상승 중인데요. 외국인이 2,900억 원, 기관이 500억 원가량 팔아치우고 있지만 개인이 3,1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팽팽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5거래일 연속 하락 중인데 이어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현대차, 셀트리온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3% 상승한 772선에서 거래 중이고 원달러 환율은 1,431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짚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소비자 지표 부진의 하락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다우지수는 0.37% 오른 43,620일에 마감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5% 넘게 빠지고 S&P 500도 0.47% 떨어졌는데요. 4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미국 경제를 약화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란 우려가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8% 넘게 급락하며 시총 1조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테슬라 시총이 1조 달러에 못 미친 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인데요. 비트코인 가격도 한때 전일 대비 8%대 급락한 8만 6천 달러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 밑으로 내려간 건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석 달 만입니다. 현재는 24시간 전보다 3%가량 하락한 8만 8천 달러 선, 1억 2천만 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현대로템이 모로코 철도청으로부터 2조 원이 넘는 전동차 공급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철도 단일 프로젝트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수주 기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현대로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수주한 건가요? 현대로템이 2조 2,027억 원 규모의 모로코 철도청 2층 전동차 공급 사업을 수주했는데요. 차량 유지 보수는 모로코 철도청과의 별도 협상을 거쳐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공사가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모로코 2층 전동차는 시간당 160km급으로 현지 최대 도시인 카사블랑카를 중심으로 주요 지역들을 연결하게 되는데요. 오는 2030년 월드컵 개최를 앞둔 모로코 대중교통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주 과정에서 민간 협력의 활약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민관이 합동해 코리아 원팀을 꾸려 이번 수주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지난해 박장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백원구 국토부 2차관이 모로코 현지를 방문해 모로코 교통물류부 장관과 철도청장을 만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철도 경쟁력을 알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입찰은 유럽 경쟁국들의 금융 제한 조건이 좋아 현대로템 수주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주를 통해 우리나라 철도 산업 경쟁력도 국제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쿠팡이 연매출 40조 원을 돌파하면서 유통업계 선두주자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국 이커머스들이 국내 시장에 공격적으로 침투하면서 쿠팡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쿠팡이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요?
네, 쿠팡이 지난 한 해에만 41조 2,9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연매출 40조 원을 넘어선 건 이커머스뿐 아니라 국내 단일 유통업체로서는 처음입니다. 쿠팡의 연매출은 불과 9년 전 1조 원 수준이었는데요. 매년 2배씩 뛰더니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 20조 원을 넘어섰고 2년 뒤 30조 원을 그리고 1년 만에 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십 년 된 전통 유통 강자인 롯데쇼핑은 물론 이마트와 백화점을 아우르는 신세계그룹 전체 매출액을 추월했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연매출을 합친 것보다 2배 넘게 많은 수준입니다. 영업이익도 2년 연속 흑자이긴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600억 원대 과징금 등의 영향으로 이익 규모는 줄었습니다. 빠른 배송과 또 저렴한 가격으로 급성장한 건데 이제 더 싼 가격을 앞세운 중국 플랫폼들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죠. 네, 이커머스 이용자 수 순위를 보면 쿠팡에 이어 알리익스프레스가 2위에 올라섰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은 신세계그룹과 손잡고 덩치를 키우고 있는데요. 내년에 합작법인을 설립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마트는 최근 지마켓 관련 특수목적법인을 흡수합병하며 지배구조 정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무도 한국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물류망 구축 등에 나섰는데요. 해외 직구로 시작했던 알리와 테무 모두 국내 사업자와의 오픈마켓과 신선식품군 등으로 한국 사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지난해 팀F 사태 유탄을 맞고 적자를 기록한 카카오페이가 성장 동력 발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에도 뛰어들기 위한 준비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한 신성우 기자 연결합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추진하기로 한 신규 사업이 어떤 겁니까? 네, 카카오페이는 다음 달 24일 열릴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업을 신규 사업 목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통신과금 서비스는 재화, 서비스 등의 대가를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 또는 징수하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인데요.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휴대폰에 가입된 소비자와 판매사 간의 거래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입니다. 다날, KG 모빌리언스 등이 대표적인 통신과금 서비스 업체인데요.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결제 사업 확장을 위해 휴대폰 소액 결제 등 사업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결제 사업에 계속해서 힘을 주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팀F 사태 영향을 받으면서 21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결제 서비스는 지난해 4분기 기준 매출 비중 약 60%를 차지하는 카카오페이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향후 안정적인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본업의 성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한순욱 카카오페이 운영총괄 리더는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결제 비즈니스에서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PG사와 해외 기업 인수도 열려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과잉 진료를 받는 관행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 절차가 까다로워졌는데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서 치료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가벼운 사고인데도 과도한 치료비를 받는 관행이 적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간 보험사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향후 치료비라는 걸 줬습니다. 당장 필요한 치료가 끝난 후 물리치료나 약값 등 예상되는 추가 치료비를 자체적으로 계산해 합의금에 포함했던 건데요. 보험사가 조기에 합의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주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경상 환자에게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금이 1조 3천억 원인데요.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나간 돈은 1조 4천억 원으로 이보다 더 컸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이렇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나가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자극해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이번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앞서 언급한 향후 치료비는 앞으로 상해 등급 1에서 11급에 해당하는 중상 환자만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일반적인 치료기간 8주를 넘긴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진단서 등 추가 서류를 내야 합니다. 보험사가 이걸 검토해서 필요성이 인정돼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당연히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조정기구도 마련하기로 했고요. 올해 안에 관련 법령과 약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어제 마무리된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복귀 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이 조금 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개헌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죠.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최종 진술에서 현행 헌법 체제를 손질해 임기 종료 전에라도 개정 헌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하겠다며 책임 총리제를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개헌 의지가 실현되기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 절차에 들어갔죠. 네, 현재 재판관들은 오늘부터 선고 전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일을 열 예정입니다. 재판관 평결을 통해 인용과 기각, 각하 중 결론이 나오면 주심 재판관은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소추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선고는 2주 뒤인 다음 달 중순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헌재가 내일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 후보자를 평의에 참여시킬 9인 체제로 결론을 낼지 지금의 8인 체제로 선고를 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 기일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반면 헌재가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다음 달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이동통신사 3사에 보낸 심사 보고서를 통해 최대 5조 5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어서 관심이 쏠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 담합 의혹 심사를 위해서 전원회의를 진행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1차 회의, 다음 달 5일 2차 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 U+플러스 등 이통 3사 입장을 수렴한 뒤 최종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번호 이동 순 증감 건수 등 이 실적을 공유하면서 가입자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 장려금을 조절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 지도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최대 한도인 30만 원 내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을 기반으로 방통위에서 판매 장려금에 대한 기준선을 제시해 이를 준수했다는 것이 통신 3사 입장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과징금 규모죠. 맞습니다. 작년 이 통신 3사 합산 영업이익인 3조 4,9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5조 5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행정 지도를 따랐다고 해도 이 업계의 의견 교환이 실제 있었다면 담합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5조 원을 넘어서는 과징금 규모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무부처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단위 과징금이 현실화될 경우 소송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신 3사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이후 3심인 대법원까지 넘어가 최종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에서 최근 5년 동안 피해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업체별 피해 구제 접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접수된 플랫폼 피해 구제는 모두 18,000억 건이었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G마켓,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17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피해 구제 접수를 집계한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4,149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전체의 23%에 달했습니다. 뒤이어 쿠팡과 티몬 순이었는데 티몬은 티메프 사태로 지난해 피해 구제 접수가 급증한 영향이 컸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된 피해 구제는 170건으로 1년 새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플랫폼 전반적으로 봐도 피해 민원이 증가세라고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5.8% 증가한 242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 구제 접수도 지난 2021년 2,800여 건에서 2023년 3,400여 건, 지난해 6,100여 건으로 증가됩니다. 이강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통상 연말에나 나타나던 은행의 대출 절벽 현상이 이례적으로 2월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선 아침부터 비대면 대출이 마감돼서 오픈런까지 벌어졌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9시 땡 하자마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지만 이미 하루치 한도가 마감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상에 몇 군데 은행 앱을 돌다가 대출을 겨우 받았다는 후기가 부쩍 늘었습니다. 일부 은행들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신청 총액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은행에 아마 제가 전화를 지금 대출을 하고 있는 거냐 했는데 대출을 하고 있는 건 맞다고 K뱅크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열 도전할 때마다 계속 실패해서 너무 이 수량이 적으니까 안 되는 것 같다 판단해서 금융당국이 올해부터는 연 단위가 아니라 월별로, 분기별로 대출 현황을 점검하기로 하면서 연말에나 있던 대출 절벽 현상이 월 말에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금리가 특별히 낮지 않아서 대출이 몰릴 우려가 없는데도 신청을 막아버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매일같이 하는 걸 하지 말고 월간으로 해라. 근데 그러면 지금 거의 몇천 원이 나가면 이게 몇 푼, 몇십 초로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월간 관리하는 금액이 다 차버린다고 한다면 똑같이 대출 못 받는 거는 주기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연간 대출을 정확히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월 단위나 분기 단위로 정확하게 잘라야 하는지 등 당국 지침이 확정되기 전에는 더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행권은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확정되면 대출 운영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월말, 분기말마다 대출이 막히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매달 받는 월급 외에도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 원을 더 버는 직장인이 8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인도 5년 새 4배나 늘었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월급 말고도 돈을 버는 직장인이 꽤 많군요. 네, 지난해 기준 월급에 연간 2천만 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 4천여 명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의 4% 수준인데요. 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 별도로 소득 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어 집계가 가능합니다. 소득 월액 보험료란 주로 예금이자나 주식 배당, 임대 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 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 보험료를 내는 직장 가입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9년 10만 명대에서 2023년 60만 명대, 지난해 80만 명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월급만 받는 직장인보다 더 내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네, 보수의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기는데 고소득 직장인은 월 평균 15만 2천 원가량의 건보료를 더 내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2011년부터 부과된 이 같은 월급의 보험료는 두 차례 부과체계 개편을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월급 외에 종합과세 소득이 부과된 기준은 연간 7,200만 원 초과였지만 2018년 7월 연간 3,400만 원, 2022년 9월 연간 2천만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가성비 화장품 시장을 주도하는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약국보다 훨씬 싸게 팔다 보니 약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이 들어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웅제약이 루테인과 오메가3, 비타민, 철분 등 26가지 다이소용 제품을 그저께부터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근당 건강도 유산균 제품인 락토핏과 루테인, 지아잔틴 등 2종을, 일양약품은 비타민 제품과 소팔메토 아연 등 9종을 내놨습니다. 가격은 대웅제약 기준으로 3,000원 혹은 5,000원인데요. 1개월분 정도로 소분 포장했을 뿐 성분과 같은 품질은 기존에 판매되던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 약사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같은 영양제를 비슷한 용량으로 맞춰서 따져봐도 약국이 다이소보다 6배 정도 비싸진 꼴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약사 상담만 받고 구매는 다른 곳에서 하는 소위 무료 상담이 더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국은 소매점이라 다이소 같은 대기업의 구매력을 따라갈 수가 없고 가격 차이가 나는 것도 당연한데 약국이 폭리를 취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약사들 사이에선 대웅제약의 건기식은 물론 의약품도 반품하겠다는 등의 보이콧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돈 71억 원을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정책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대신 기존 투자이민 제도는 폐지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이민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골드카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억 원을 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영주권인 그린카드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고 시민권으로 가는 길도 열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카드를 산 부자들이 미국에서 성공해 많은 세금을 내고 많은 고용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특히 정보기술 기업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을 미국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골드카드에 돈을 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신흥 재벌이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지그룹에 속하는 올리가르히도 골드카드를 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성격을 띠는 투자이민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네, 현행 투자이민 제도는 최소 90만 달러, 약 13억 원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골드카드가 제도가 시행되면서 폐지될 전망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투자이민 제도가 난센스이자 사기라면서 싼 값으로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골드카드 운영과 관련해서는 훌륭한 세계 시민임을 증명하는 신원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심사를 통과한 뒤 미국에 와서 투자하는 돈은 국가 부채 감축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가 입사해서 임원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4.4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 스코어는 2023년 공시대상 기업 집단 88곳의 오너 일가 경영 참여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평균 30.4세에 입사해서 평균 34.8세에 임원으로 승진했는데 일반 직원과 비교하면 18.1년 빠른 셈입니다. 기아가 미국에서 차량 13만 7천여 대를 리콜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2021년에서 2023년형 셀토스와 소울 계열 모델에 쓰인 피스톤 오일링이 잘못 제조돼 엔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필요시 엔진을 교체하고 피스톤링 소음 감지 시스템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무료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는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175달러로 높였고 캔터 피처랄드도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2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에버코어도 엔비디아 AI 칩의 독보적인 우월성을 지목하면서 190달러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지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공기질이 나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전반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영동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황사의 유입으로 공기질도 나쁘겠습니다. WHO 기준은 나쁨, 환경부 기준도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서 한때 나쁨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공기가 좋지 못하겠는데요. 이맘때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죠.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